2024 F1 시즌이 어느새 절반이나 지나갔고 시즌의 후반기 시작을 알리는 13번째 그랑프리였던 헝가리 그랑프리가 다시 한번 넷플릭스가 좋아할 만한 재미있는 소재들을 만들어내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시즌 중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낸 맥라렌이 다시 한번 레드불, 메르세데스, 페라리보다 좋은 페이스를 보여주며 헝가로링을 겨냥한 특별한 업그레이드 없이 퀄리파잉에서 프론트 로우를 락아웃했습니다. 2012년 브라질 그랑프리 이후 첫 프론트 로우 락아웃을 달성한 맥라렌은 폴포지션을 차지한 랜도 노리스가 아닌 이번 그리드의 오스카 피아스트리가 첫 랩부터 선두로 치고 나왔고 레이스 도중 두 번의 피트스톱 작전을 통해 원투를 지켜낼 수는 있었지만 2등을 유지하던 노리스가 레이스 후반 선두였던 피아스트리를 언더컷하며 1등으로 치고 올라오는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레이스 후반 내내 노리스는 순위를 돌려주라는 피트월의 무전을 계속해서 들어야 했고 체코 플래그를 두 바퀴 남기고 메인 스트레이트에서 선두를 다시 피아스트리에게 돌려주었기에 피아스트리는 자신의 커리어 첫 우승을 헝가리에서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메르세데스의 루이스 해밀턴은 자신의 커리어 12번째 헝가리 그랑프리 포디움과 함께 커리어 200번째 포디움을 기록하며 3등으로 레이스를 마무리했고 페라리의 샤를 르클레가 6번 그리드에서 출발해 좋은 타이어 관리 능력과 적절한 피트스톱 타이밍을 통해 4등으로 레이스를 마무리했습니다. 레이스 내내 레드불의 작전과 차량 밸런스 문제에 불만을 토로한 맥스 베르스타펜이 5등으로 체커 플래그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전체적인 레이스 리뷰가 아닌 지난 4년 동안 방송하면서 가장 땀이 많이 났던 레이스에서 흥미로웠던 뒷이야기들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스트리아와 영국 그랑프리에서 우승에 실패하면서 베르스타펜은 레드불의 소극적인 차량 개발 속도를 지적했습니다. 결국 레드불은 예정보다 일찍 업그레이드 패키지를 도입하는 결정을 내렸고 헝가리에서 이번 시즌 가장 큰 규모의 업그레이드를 진행했습니다. 위로 말아 올려진 캐논 같은 형상을 하고 있던 메르세데스와 비슷한 보디워크, 엔진 커버, 그리고 걸리의 디자인을 조금 더 매끄러운 디자인으로 변경했고 새로운 프런트윙, 헤일로, 전방 위시본, 후방 브레이크 덕트를 도입했습니다. 헝가리에서는 베르스타펜의 차에만 업그레이드가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독특한 차량 밸런스를 선호하는 베르스타펜은 FP 세션부터 차량 밸런스가 마음에 들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FP1에서 엔지니어는 베르스타펜에게 차량 밸런스에 대한 피드백을 주문했고 베르스타펜은 저속 코너에서 언더스티어가 심하게 난다는 말을 하며 프런트윙의 각을 극단적으로 조절해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르스타펜은 메인 레이스 내내 브레이크 바이애스를 후방으로 옮기면서 언더스티어를 없애려고 시도했지만 자신이 원하는 차량 밸런스를 찾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한편 모나코 그랑프리 이후 페이스가 급격하게 떨어진 페라리는 영국 그랑프리에서 이몰라와 스페인에서 두 번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교체한 플로어를 다시 예전 스펙으로 되돌리며 차량 밸런스를 다시 한번 찾으려고 했습니다. 헝가리 그랑프리를 앞두고 페라리는 스페인에서 도입한 버전의 플로어를 개량한 새로운 플로어를 도입할 거라는 예고를 했습니다. 미세한 플로어 지오메트리의 변경을 통해 공기의 흐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제어해 전체적인 차량 밸런스를 안정시키려고 했습니다. 조금씩 페이스를 찾고 있는 에스턴 마틴은 꽤 큰 규모의 업그레이드 패키지를 헝가리 그랑프리에 맞춰 준비했고 새로운 플로어, 후방 사이드포드 디자인, 디퓨저, 빔윙, 그리고 헝가리에 맞춰 준비한 하이 다운포스 리어윙도 도입했습니다. 이번 시즌 전반기 내내 깊은 부진에 빠졌던 레드불의 세르히오 페레즈가 시즌 도중 해고될 수 있다는 루머가 흘러나왔고 레드불이 페레즈의 계약에 성적과 관련된 조항을 집어넣었기에 서머 브레이크가 시작하기 전 베르스타펜과 페레즈의 드라이버 챔피언십 포인트가 100점 이상이 된다면 페레즈가 해고될 수도 있다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페레즈는 2025년까지 자신이 레드불에 남아있을 거라 확신한다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루머에 대해 페레즈는 내 계약서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루머는 계약서와 전혀 상관이 없다. 다만 헝가리와 벨기에 그랑프리가 매우 중요한 레이스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을 뿐이다. 서머 브레이크 직전 두 레이스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나뿐만 아니라 팀도 기분 좋은 상태로 휴식을 취하고 싶다. 다음 시즌에도 이 자리에 있을 거라 확신하고 있고 난 내 자신을 끝까지 믿고 있다. 100% 내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운이 따라주지 않았던 순간도 꽤 있었다. 당연히 내 잘못도 있었지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레드불의 고문인 헬무트 마르코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번 서머 브레이크 동안 레드불과 비자 캐시의 말비의 드라이버 라인업에 변화를 줄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마르코는 레드불뿐만 아니라 비자 캐시의 말비도 우리의 팀이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츠노다가 로슨이 레드불로 바로 콜업된다면 이상할 거다라는 말을 했지만 일단 츠노다는 우리의 결정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리카르도, 츠노다, 로슨 모두 고려하고 있다. 모든 드라이버의 계약에는 성적과 관련된 조항이 있지만 계약서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모두가 최선을 다해 좋은 성적을 거둬야 한다. 헝가리와 벨기에 그랑프리를 지켜보고 난 다음 결정을 내릴 것이다 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시즌이 시작하기도 전부터 혼란스러운 내부 사정으로 고생했던 레드불은 헬무트 마르코의 계약을 2026년까지 확정지으면서 마르코뿐만 아니라 베르스타펜도 붙잡아 두는데 성공했습니다. 만약 헬무트 마르코가 레드불을 떠난다면 베르스타펜도 자신의 계약을 파기하고 팀을 떠날 수 있는 조항이 있었고, 이 조항은 마르코가 직접 베르스타펜의 재계약에 추가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천 호너는 이 조항의 존재를 이번 시즌까지 몰랐다는 루머도 있었습니다. 마르코뿐만 아니라 베르스타펜의 계약도 수정되면서 마르코가 건강상의 문제 혹은 레이스 외적인 문제로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 팀을 떠난다면 베르스타펜은 같이 떠날 수 없는 조항이 추가되었다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호너는 최근 맥스 베르스타펜의 아빠인 요스 베르스타펜과의 사이가 어느 정도 회복되어 서로 대화는 나눌 수 있는 사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레드불이 마르코와 베르스타펜을 묶어두는 데 성공하면서 메르세데스는 다음 시즌 드라이버 라인업을 구상하는 데 애를 먹게 되었습니다. 토토울프가 최근 킥자우버의 발테리 보타스에게 1년 계약을 제시했지만 거절당했다는 루머가 전해졌고,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드라이버들은 어차피 2026년까지 연장할 수 없는 1년 계약을 기피하고 있기에 메르세데스는 유망주인 키미 안토넬리를 2026 시즌이 아닌 다음 시즌 바로 승격시켜야 할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안토넬리는 헝가리에서 F2 피처 레이스를 우승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아직 자신이 F1에 데뷔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다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레이스가 끝나고 안토넬리는 솔직히 말하면 다음 시즌까지 F1에 바로 데뷔할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될지 모르겠다. 아직도 F2에서 많은 걸 배우고 있다. 꽤 많은 실수를 범하고 있고 솔직히 말하면 그런 디테일들을 놓치고 있기에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헝가리에서도 1번 코너에서 실수를 하며 타이어에 플랫 스팟을 만들어냈고, 그걸 알면서도 페이스를 무리해서 끌어올렸기에 피트스톱 타이밍을 망쳤다. 하지만 이런 경험을 통해 배운 것도 많았기에 도움이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이다 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메인 레이스 시작과 동시에 폴 포지션에서 출발한 노리스는 안쪽으로 치고 들어오는 피아스트리를 견제하기 위해 안쪽 라인을 수비했고, 이 틈을 놓치지 않고 3번 그리드에서 출발한 베르스타펜이 바깥쪽 라인으로 노리스를 추월하려 시도했습니다. 결국 3와이드 상태로 1번 코너로 진입한 베르스타펜이 트랙 바깥으로 밀려났고, 베르스타펜은 코너 진입 시 자신이 무조건 앞서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트랙 바깥에서 노리스를 추월해 그대로 2등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스튜어드들은 베르스타펜이 트랙 리밋을 어기면서 영구적인 이득을 취했는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다는 발표를 했고, 혹시라도 나올 수 있는 페널티를 막기 위해 레드불은 베르스타펜에게 순위를 돌려주라는 무전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맥라렌은 원투를 유지하며 레이스를 손쉽게 운영하는 듯 보였습니다. 17번째 랩, 노리스와 5초 정도 뒤처진 채 4등을 유지하고 있던 해밀턴이 먼저 피트인하면서 언더컷 작전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맥라렌은 바로 다음 랩인 18번째 랩에 선두인 피아스트리가 아닌 노리스의 2등을 지키기 위해 변수를 차단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노리스는 피트인하기 직전 피아스트리와 3.5초 정도의 차이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번째 랩, 피아스트리가 피트인했고 언더컷이 강한 헝가로링에서 둘의 차이는 2.9초까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피아스트리는 아직 피트인을 하지 않은 베르스타펜과 페라리의 드라이버들이 피트인하면서 클린 에어를 받고 32번째 랩이 시작할 무렵 노리스와의 거리를 4.4초까지 벌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피아스트리는 33번째 랩, 10번과 11번 코너에서 실수하면서 트랙 바깥으로 밀렸고 페이스가 흔들리며 노리스와의 거리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41번째 랩, 해밀턴이 두 번째 피트스톱을 하며 다시 한번 언더컷을 시도했고, 이 시점에 피아스트리와 노리스의 차이는 1.6초였습니다. 45번째 랩, 맥라렌은 다시 한번 노리스를 피트인시킵니다. 해밀턴과의 거리는 이미 24초 이상이었고 3등인 베르스타펜과 4등인 사인즈가 아직 피트인하지 않았기에 레드불과 페라리의 언더컷을 사전에 봉쇄하려 했습니다. 노리스는 피아스트리에게 2초 정도 뒤처진 채 피트인합니다. 그리고 노리스는 2.3초의 피트스톱을 기록했고 47번째 랩, 피아스트리가 노리스보다 18초 정도 앞서 있는 상황에서 피트인하고 맥라렌은 2.9초의 느린 피트스톱을 기록하며 피아스트리는 노리스보다 2.3초 정도 뒤처진 채 레이스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피아스트리는 피트를 빠져나오자마자 5번 코너에서 자갈밭으로 미끄러지며 노리스와의 거리가 3초 이상으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맥라렌은 피아스트리에게 언더컷 작전으로 노리스를 우승시키려는 게 아니고 원투를 지키는 게 목적이라 전하며 피아스트리를 안심시켰고, 노리스에게는 피아스트리가 이제 피트인했지만 순위가 밀렸으니 노리스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타이밍에 순위를 다시 돌려줬으면 한다는 무전을 전달했습니다. 49번째 랩, 노리스의 엔지니어는 이제 레이스가 21바퀴밖에 남지 않았고 지금 패스티스트 랩을 기록했지만 타이어를 관리해야 한다는 무전을 전했고, 피아스트리의 엔지니어는 노리스에게 더 가까워지면 순위를 다시 바꾸기는 할 거지만 노리스의 페이스가 손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해야 한다는 무전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53번째 랩,
노리스의 엔지니어는 답이 없는 노리스에게 무전이 들리냐는 말을 반복했고 노리스에게 4번과 11번 코너에서 타이어를 관리해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56번째 랩에 노리스에게 타이어를 관리하라는 말과 함께 피아스트리에게 순위를 돌려줘야 한다는 말을 상기했습니다. 그러자 노리스는 피아스트리를 우승시키는 게 목적이었다면 피아스트리를 먼저 피팅시켰어야 한다는 말을 했고 엔지니어는 그건 상관없는 일이다라는 답을 했지만 노리스는 나한테는 상관 있는 일이다라는 말로 응수했습니다. 57번째 랩과 59번째 랩에도 엔지니어는 노리스에게 4번과 11번 코너에서 타이어를 관리하라는 말을 하며 옳은 행동을 할 거라고 믿는다라는 말로 노리스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61번째 랩에는 이제 체커 플래그까지 10바퀴밖에 남지 않았고 피아스트리도 타이어를 무리하게 쓰고 있다는 말을 전하며 레이스 전 일요일 아침 미팅에서 했던 말을 기억하라는 무전을 전달했고 노리스는 피아스트리한테 빨리 자신을 따라잡으라고 전하라는 답을 내놓았습니다. 64번째 랩, 엔지니어는 노리스에게 피아스트리가 따라잡지 못한다고 전했고 노리스가 자신의 페이스를 이미 충분히 증명하긴 했지만 그건 의미가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리스는 피아스트리가 나보다 더 빠른 타이어를 끼고 있지 않느냐며 반문했고 팀 작전이 아니더라도 순위를 지키기 위해선 자신이 먼저 언더컷을 주문했을 거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엔지니어는 이 작전은 개인이 아닌 팀을 위한 선택이었다는 말로 노리스를 설득했고 노리스는 난 챔피언십 경쟁을 하고 있다는 무전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엔지니어는 지금 난 팀을 위한 게 아니라 너를 지키기 위해 이런 주문을 하고 있다는 말로 노리스를 타일렀습니다. 66번째 랩, 엔지니어는 노리스에게 이제 겨우 5바퀴밖에 남지 않았고 챔피언십은 혼자서 우승할 수가 없고 시즌 후반 피아스트리의 도움과 팀의 서포트가 필요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67번째 랩, 별말이 없던 피아스트리가 이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질수록 순위를 바꾸는 게 위험해진다는 무전을 자신의 엔지니어에게 전달했고 피아스트리의 엔지니어는 지금 이 상황을 정리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리스의 엔지니어는 지금 만약 세이프티카가 발동된다면 아주 애매하고 껄끄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말로 마지막으로 노리스를 설득했습니다. 결국 노리스는 2바퀴를 남겨둔 상황에서 메인 스트레이트에서 피아스트리를 통과시키며 2등으로 레이스를 마무리했고 피아스트리는 자신의 커리어 첫 우승을 차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레이스가 끝나고 피아스트리는 순위를 되돌리는 걸 미룰수록 불안해지긴 했지만 팀은 완벽하게 작전을 수행했다. 그리고 이게 옳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 레이스 시작과 동시에 좋은 위치를 선점할 수 있었고 노리스와는 다른 작전을 선택했기에 마지막 타이어 세트로 더 좋은 페이스를 낼 수는 없었지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기에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라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편 팀의 작전에 대해 노리스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그 누구라도 레이스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승을 포기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다. 내가 먼저 피트스톱을 했고 레이스 선두로 치고 나와 거리를 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고 그 기회는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주어진 것이었을 뿐이다. 결국 포지션을 돌려주는 게 공정한 선택이었다. 피아스트리는 이미 여러 번 나를 도와줬다. 이번 레이스에서 나보다 훨씬 더 좋은 레이스 운영을 했고 스타트도 좋았으며 나는 스타트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피아스트리는 우승할 만했다. 아직도 베르스타펜과 챔피언십 순위 경쟁에서 꽤 많이 밀려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오늘 놓친 7점은 포지션을 피아스트리에게 돌려줘서 잃은 게 아니라 내가 스타트를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번 그랑프리와 스프린트 레이스 폴포지션을 포함해 노리스는 커리어 통산 5번의 폴포지션을 기록하고 있지만 단 한 번도 폴포지션에서 출발해 첫 번째 랩이 끝날 때 선두를 유지하지 못한 기록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베르스타펜은 피트인 작전과 차량 밸런스 문제로 레이스 내내 페이스를 찾지 못했고 첫 번째 피트스톱에서는 해밀턴에게 언더컷 당했고 두 번째 피트스톱에서는 샤를에게 언더컷 당하면서 레이스 후반 다시 한번 타이어 오프셋을 이용한 추월을 노려야 하는 어려운 레이스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베르스타펜은 해밀턴을 상대로 여러 번 추월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해밀턴에게 가로막혔고 여러 번 엔지니어에게 해밀턴의 수비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결국 체커 플래그까지 8바퀴를 남겨놓고 베르스타펜은 1번 코너에서 해밀턴의 안쪽을 파고들었지만 타이어를 락업했고 해밀턴의 오른쪽 전방 타이어와 자신의 왼쪽 후방 타이어가 부딪히며 공중으로 튀어 올랐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 없이 베르스타펜은 레이스로 복귀했지만 샤를에게 뒤처지는 5등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레이스가 끝나고 베르스타펜은 스튜어드들에게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지만 페널티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 접촉에 대해 스튜어드들은 1번 코너로 진입하기 전 메인 스트레이트에서 해밀턴과 베르스타펜 둘 다 백마커인 알본을 추월했다. 그리고 해밀턴은 레이싱 라인으로 복귀해 브레이킹을 시작했고 코너를 돌기 시작했다. 베르스타펜은 DRS 덕분에 이전 랩보다 더 빠른 속도로 코너에 진입했지만 브레이킹은 그 전과 동일한 구간에서 시작했다. 베르스타펜은 해밀턴이 브레이크를 밟으며 라인을 바꿔 더블 무브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해밀턴은 평소와 다름없는 레이싱 라인을 타고 있었다고 주장했고 비디오와 텔레메트리를 조사한 결과 해밀턴의 주장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인했다.
베르스타펜은 전방 타이어를 모두 락업했고 정상적인 추월 레이싱 라인을 타는데 실패했다. 해밀턴은 이 접촉이 레이스 도중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고 베르스타펜은 해밀턴이 더블 무브를 했다고 주장했다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레이스가 끝나고 베르스타펜은 꽤 높은 수위의 발언을 쏟아내며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역으로 공격했습니다. 레이스가 끝나고 베르스타펜은 오스트리아에서 내가 브레이킹을 하는 도중 라인을 바꿔 더블 무브를 했다고 모두가 나를 비난했다. 하지만 난 처음 선택한 라인을 브레이킹 도중 수정한 적이 없다. 오늘은 해밀턴이 브레이킹을 할 때마다 오른쪽으로 차를 의도적으로 꺾었고 그로 인해 난 락업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 내가 타이어를 락업시킬 정도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면 우린 이미 사고를 내 둘 다 리타이어 했을 것이다 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레드불과 베르스타펜이 무려 3그랑프리 연속 우승에 실패하며 이미 충분히 흥미로웠던 2024 F1 시즌은 후반기도 흥행에 성공할 것 같은 조짐을 이미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맥라렌이 부진했던 스파에서는 레드불이 다시 페이스를 찾을 수 있을지, 그리고 페레즈는 정말 해고가 되는 것인지, 페라리 작전팀에 가려져 그동안 큰 주목을 받고 있지 않았던 맥라렌의 작전팀은 과연 남은 시즌 동안 발전할 수 있을지 지켜보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